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계인간 소명TV 오늘 초콜릿 심리학 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이셔서 네. 저희들이 영상을 따로 만들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올린 영상은 이제 당신의 마음이 괜찮습니까? 라고 지난번에 설명회 했던 좀 마음을 돌아보는 이런 거였는데 우리 영상이 좀 약간 밝고 또 좀 장난도 좀 장난도 치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좀 올리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또 저희 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사역자님들이나 네.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 또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또 고난주간에 아마 또 별로 안 들어오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잘 쳤죠. 네. 아니, 뭐 저희 교회에서도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정작 저도 유튜브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디어 금식 많이 선포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미디어를 만들고 있으면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나요? 밑에? 네, 잘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그렇게 좀 한 주 저도 잘 쉬고 그래서 우리 향후 또 저희들이 어떤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또 심도 있게 막 이것저것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예, 오늘부터 다시 또 본격적으로 열심히 또 올려야겠죠. 예, 그래서 시장님 오늘은 어떤 분 좀 심리 이론을 같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엘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이고요. 그 이분이 뭐 거의 논문을 기계처럼 찍어낸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인데 정말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제 통칭해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뭐 실험을 토대로 한 이론인데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은 앞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행동주의 큰 틀에서 파블로프로 시작해서 스키너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 그 행동주의 이제 흐름에 이제 있는 심리학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신데 올해 나이가 95인가요, 4인가 이렇게 생존해 계십니다. 장수하시네요. 네.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엘버트 반두라는 분이고요. 이제 이분의 사회학습 이론은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 뭐 이전에 영상을 또 뭐 다 알아서 다 찾아보시겠지만 파블로프나 스키너와 반두라의 좀 간략한 차이부터 먼저 한번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 들어가면 좀 보시는 분도 이전에 파블로프와 스키너에 비해 또 엘버트 반두라는 좀 이유가 다르구나. 그걸 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우선 그 행동주의의 시작을 알렸던 분은 이제 파블로프라는 죄송합니다.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인간의 행동과 이제 그 생리적인 반응, 이제 아주 본능적인 반응을 연합했을 때 이제 기대했던 행동을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이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실험들 연구를 했던 분이라면 스키너는 이제 보상과 처벌이라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 행동들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키너의 행동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일종의 파블로프는 음식을 줄 때 어떤 벨소리를 같이 들려주므로 그것이 같이 자연스럽게 어떤 연동이 되든 연계가 돼서 벨소리만 울려도 침이 나오고 어쩌면 그 당시에 실험 대상인 어떤 그 강아지는 되게 좀 더 많이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고 침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살피고 그래서 진짜 좀 끔찍한 기계도 장치했고 근데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쥐가 눌러서 누르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그래서 음식이 나오는 그 행동을 찾으면 그걸 자꾸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도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데 뭐 고개를 막 깊이 숙이면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학습이 되면 또 그렇게도 하는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스키너는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조금 실험 대상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반면 이제 오늘 그러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뭐가 좀 다를까요? 그 두 이론, 그 파블로프와 스키너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물이든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 이제
어떤 보상을 주든 어떤 반응을 하게 하고 그 대상은 인간은 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라면 그래서 보상이 있어야지 행동을 하고 뭐 침이 음식이 있어야지 어떤 그렇죠, 침이 나고 그렇죠. 이런 거라면 이 엘버트 반두라의 이론의 핵심은 아무런 보상 없이도 관찰만으로도 이제 이게 인간이 스스로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지 그냥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상황이나 보상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기제, 뒤에 이제 소개드릴 자아 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제에 의해서 인간이 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한 이런 학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쥐가 뭘 눌러서 네. 음식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관찰만 해도 네. 관찰로 봐도 네. 또 그렇게 행동할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학습 이러는 걸 좀 그냥 뭐 저는 모르지만 풀어내. 근데 제가 언뜻 뜨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어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요소가 오히려 학습을 일으킨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인간이 이제 한 사람이 그냥 개인 이제 스스로 관찰하고 함으로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사회학습 이론의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일단 좀 약간 전체 이전에 있을 때 행동주의와의 좀 같은 좀 약간 계략적인 어떤 그런 좀 하셨으면 이제 한번 좀 준비하신 거 조금 해보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 이 반두라라는 분이 이제 화면에 나오신 이분이신데 1925년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분이시고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니까 뭐 한 95세, 4세 이 정도 되셨는데 어릴 때 사진인데요. 이분의 좀 이력이 좀 독특한 게 이분이 캐나다 시골 마을에 사셨대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때 이분이 선생님 2명에 학생 6명 있는 그런 학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아주 그 시골 이런 학교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분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만 학교 없어지는 뭐 우리나라 학생 6명이니까요. 뭐 점점 줄어들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다 이제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없고 기자재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자기주도 학습을 이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어릴 때부터 좀 경험을 하시면서 이 본인의 어떤 이런 이론을 만드는데 이제 어릴 때 이 경험이 굉장히 큰 소위 말해서 이제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젊은 시절 이렇게 보내시고 또 영국에 가서 이제 심리학 공부하시다가 대학원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셨는데 사진 한 번만 더 젊은 시절에 사진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실 것 같아요. 좀 똘똘해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농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저 이제 이 사진 보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랑 굉장히 닮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했거든요. 저는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긴 하신데.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얼굴상도 공부 잘하는 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똘똘하게 놀도 필기 잘하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28살에 이제 그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퍼드 대학교 이제 아주 이제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28살에 교수가 임용되셔서 이제 좀 미국 분들은 군대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학위도 받고 하긴 하시는데 그런 거 치고도 교수 임용이 빨리 되신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몇 년이시죠? 이게 60년 가까이 이제 거기서만 교수 활동을 계속 하고 스탠퍼드 대학 교직원 뭐 이렇게 농담. 계속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은 절대 안 바뀌시고 교직원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후에 많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어떤 뭐 여러 심리학에 참 그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인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자랑 중에 한 명이시죠. 이 반두라는 분이. 이제 교수 활동을 이렇게 쭉 하시고, 근데 이제 이분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50년 초반부터 교수로 이제 연구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대세는 누구였냐면, 저번에 소개드렸던 B.F. 스키너라는 분이 미국 심리학계 대세였고, 행동주의죠. 보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 행동주의가. 그래서 이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이고 이 B.F. 스키너의 주시 실험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인간이 과연
이 보상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렇게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그냥 일상을 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심리학자로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인데 이제 1961년도에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 충격을 많이 던져준 실험인데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요. 보보 인형 그냥 우리로 치면 그 오뚜기 인형 같은 겁니다. 이제 약간 그 고무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한 큰 오뚜기 인형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 보보 인형 보여주실 건가요? 예, 여기 화면 보시면 요런 게 보보 인형입니다. 이렇게 약간 삐에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아이보다 조금 큰 요 정도의 이게 보보 인형인데 툭 치면 이렇게 오뚜기처럼 올라오는 인형이죠. 그래서 요 인형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제 우리로 치면 유치원이죠. 거기를 가서 아이들이 방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창을 통해서 그 한 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 어른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어른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보 인형을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어른이 이제 여자 어른이 집어 던지고 또 뭐 이렇게 막 발로 애들이 보는 앞에서. 예. 이제 애들은 창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큰 창 뒤에서 왜 그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취조할 때 그런 창처럼 이렇게 큰 창 뒤에서 뭐 발로 차고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망치로 막 이 보보 인형을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보 인형이 그 오뚜기 같은 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진 않고 이렇게 자꾸 튕겨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요 행동을 보고 난 뒤에 아이들이 보보 인형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봤더니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이 장면을 지켜봤던 아이들이 있고 이 장면을 지켜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보 인형 있는 방에 한 명씩 이렇게 뒀더니 이 장면 아까 어른이 막 이렇게 보보 인형을 때리고 했던 그것을 보지를 않은 친구들은 그냥 노는 거예요. 애들처럼 노는데 이 어른이 때리고 한 이걸 한참 봤던 친구들은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인데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네요. 예,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고 또 이제 잘하네, 되게. 예, 잘 때리죠. 예, 되게 야무지게 잘 때리고. 근데 이 장면 봤으니까. 예, 봤으니까 따라하는 건데 이제 이 장면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막 보보 인형 이렇게 막 배를 누르고 이런 장면인데 좀 충격적이긴 하죠. 이제 근데 요것도 어른이 앞에 따라한 거거든요. 이제 또 뭐 이런 식으로 발로 차고 아까 어른 발로 찼잖아요. 발로 차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 남자애는 또 뭐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게 좀 손에 좀 장난감 망치를 들고 있는데 아까 그 여자 그분도 장난감 망치로 이제 인형을 때렸으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실험 이후에 아무런 외부적인 자극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관찰한 것도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행동주에 따르면 직접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생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그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특정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저희 내용에도 좀 나와 있는데 관찰학습의 과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이 영상은 그 내용을 아주 심도 깊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너무 좀 나아가는 부분이라서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좀 뭐 내용을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주의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약간 딱딱하긴 한데 이제 그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고요. 보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파지라고도 하는데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봤다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세 번째 단계는 재생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인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거 말고도 자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보면 기호화된 표상을 외형적인 행동으로 전환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인 속에 기억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던 그 관찰했던 그 경험들을 본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요거는 저거랑 같은데요. 네. 잘 모르겠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지식 어떤 뭐 딥러닝 그렇죠. 딥러닝처럼 모르겠지만 보고 보존한 다음에 계속 재생하면서 예. 또 뭐 그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아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물론 네. 이 사이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지금 뭐 도덕심이라는 것도 예. 많이 있는데. 예. 그런데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한 4가지로 카메라 이론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찍고 예. 보존하고 예. 재생할 수도 있고 또 뭐 카메라 잘 모르지만 그거 갖고 또 어떤 또 다른 동기를 만드는 그렇게도. 예. 그렇죠. 예. 마지막 이제 동기화가 이제 요게 좀 독특한데 이제 뭐냐면 본인이 그 행동을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 스스로 좀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따라해서 해보고 재밌네 이러면서 이게 동기화가 돼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다른 행동을 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봤는데 아 뭐야 이게 재미없어 이러면 또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동기화까지 해서 그 행동을 좀 스스로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이는 거를 이제 관찰학습의 4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런 단계로 아이들이 관찰을 해서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관찰학습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형태로 이 개념이 확장이 되거든요. 61년도에 이 실험을 했고 사회학습 이론은 이제 한 70년대 이후 80년대 이게 이제 좀 정립이 되면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요 이론의 핵심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즉각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여겼던 어떤 인간을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존재로 보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더라라는 얘기이고요. 다만 이 관찰학습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후에 한 10년, 20년 연구를 하면서 좀 추가된 개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스키너나 파블로프는 환경이 행동에 영향을 줘서 그 행동을 하게 하더라라는 부분이면 고전적 사회학습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찰학습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후로 이제 그 사회학습 이론 혹은 사회인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론은 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되고 거기에 반응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과정 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뭐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걸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자신감들, 자기 효능감이 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더라. 여기 쓰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마음. 근데 그게 강한 친구들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자기 효능감,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적은 친구들 있죠. 자신감도 없고, 뭐 내가 뭐 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또 수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도 지극히 이제 주어진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면서 학습의 과정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이고요. 이제 이게 뭐 7, 80년대에 정립이 됐으니까 지금이 한참 지났으니까 그 이후로도 요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또 좀 깊은 내용이니까 그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책이나 이런 내용들 정말 많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저 엘버트 반두라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사회학습 이론의 큰 틀은 큰 시작은 요런 개념을 전제로 좀 정리가 됐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블로프는 음식과 함께 배를 같이 주므로 이제 종만 울려도 침이 나오고 생적 반응이 이끌어나고 스키너는 쥐 상자에서 쥐가 누름으로 나올 때 이게 보상이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보상이 나오는 걸로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학습은 보상이다. 그래서 스키너가 그때 뭐 그런 말도 했다 그러죠. 인간을 나에게 맡겨주면 조건과 통제만 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뭐든 하게 할 수 있다.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두라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인간이 어떤 관찰하고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자기 효능감의 과정이 결국 행동까지 가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학습 이론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워낙 파블로프나 스키너가 이제 유명한 실험을 해서 소개를 드린 거긴 한데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교육에서 실제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이론이 이 이론입니다. 엘버트 반두라 이 이론이고요. 그 이후로 엘버트 반두라는 앞에 있는 다른 두 이제 그 연구자들과 좀 다르게 인간의 주체성을 좀 강조하고 거기에 관심을 좀 뒀던 학자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실제로 이 이론이 훨씬 더 적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 네. 사실 말하면 이렇게 한 개인에게 효능감. 아까 이제 네. 보보 인형을 네. 어떤 선생님이 막 때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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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아이가 보면서 네. 나도 저 인형을 때려도 되는구나. 그랬을 때 나도 인형을 때려도 되는구나가 일종의 자기 효능감이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거 뭐 시장님이 오늘 다 답할 수도 없을 네, 것 같고 네, 네. 또 나중에 필요하시면 조금 더 네. 좀 찾아와 주셔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과연 보보 인형을 때리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네.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 그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 개인이 너무 다 영향을 받는 듯한 느낌도 들길래 그 사이에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오늘 갖고 오신 핵심 원리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두 번째 핵심 원리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조금 더 여기 보면 오히려 조금 다른 이런 사회학습 이론이 조금 행동주의랑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원리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학습한다가 첫 번째. 아까 방금 한 것처럼 보보 인형을 때리는 걸 통해서 나도 때려도 돼.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찰만으로도 학습이 되더라라는 부분이며 두 번째는 학습은 내적 과정이며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을 할지 안 할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회학습 이론의 초창기 좀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그 뒤에 내용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그 보보 인형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이 보보 인형의 대상이 됐던 아이들은 이제 그 자기 효능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냥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건데. 좀 학습이죠. 그렇죠.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거죠. 모방.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어느 쪽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냐면 그 당시에 그 비디오 게임들 많이 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근데 그러면서 막 총 쏘고 이런 비디오 게임 많으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거 아이들한테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보보 인형 실험하면서 저거 봐. 애들이 계속 총 쏘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좀 공격성과 가격성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맞냐 아니냐. 이제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실제 진짜 아이들 그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뭐 질문 주시긴 하셨는데 저도 뭐 그 내용을 막 심도 있게 살펴보진 않아서 오늘은 일단 사회학습 이론이 이렇다. 그렇죠. 파블로프와 스키너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나와서 그렇죠. 환경과 자기 효능감에서 행동까지 가더라라고 그렇죠. 좀 다른 것만 오늘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좀 논란도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능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봤다고 똑같이 다 모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또 어른들의 어떤 상황으로 가서 적용해 보면 뭐 안 좋은 이제 그냥 좀 자극적이고 안 좋은 행동 본 것만으로도 이 사람 그대로 따라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린 시절 초창기 학습에는 그냥 그건, 직감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이런 어떤 뭐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또 자기 주체성이 조금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영향을 좀 더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보보 인형 실험에서 선생님이 막 인형 막 때리는 걸 본 아이들이 더 많이 때렸다면 그렇죠. 실제로 어린이들한테는 영향을 주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 유아교육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 요건 뭐죠? 행동은 자기주도적. 행동은 자기주도적이다. 행동주의자들은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된다. 이게 이제 무슨 뭐 그냥 말 그대로신데 아까 말했던 파블로프와 스키너는 그냥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그냥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기 거죠.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나도 할 수 있어. 또는, 뭐 나는 그렇다고, 선생님은 저렇게 때리지만 나는 못 때릴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행동까지 가는 데는 행동주의자보다는 조금 더 이게 직접적 연관까지를 얘기를 안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행동은. 그 자기 효능감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행동주의의 약간 기계론적인 그 관점에서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그렇죠. 한국 역할은 되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마지막은 강화와 처벌은 행동과 학습 모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 불가능하며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과 처벌 혹은 그 생리적인 반응 이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 보상과 처벌이 반드시 그 행동을 이끌어낸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인간이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오늘은 뭐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나 라고 했을 때 파블로프의 어떤 조건적으로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스키너의 어떤 보상과 처벌 개념으로만 움직이는 걸로도 아닌 적어도 오늘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중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효능감. 근데 그 효능감도 있겠지만 효능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인간이 갖고 내적 그 동기들이 작용하여서 결국 행동까지 가더라라는 그 정도의 힌트는 사회학습 이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사실 저는 오히려 나중에 기회 되면 도덕심에 대한 것도 한번 도덕 발달에 대한 것도 왜냐면 뭐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건 아니야라고 했을 때 과연 선생님이 막 때리는 거 보면서 그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 사람 모양의 어떤 인형이니까 그런 고민은 들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들으면서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거 싫어하면 어떨까? 이러면 똑같은 보보 인형을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때리고 이쪽 선생님도 때려요. 둘 다 애들은 보는데 근데 한쪽은 이 보보 인형이 맞을 때마다 아야라고 아프다는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한쪽은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선생님의 행동이 인형에게 어떤 감정들을 유발하는지가 아야 하고 아프게 소리내는 그 인형과 그렇지 않은 거에 있어서 아이들은 또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게요.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 행동을 저렇게 해도 돼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그냥 전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전문가 수준이시죠?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사람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가 될까 했을 때 저는 도덕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저도 고민하고 많이 관찰도 하고 저도 저를 실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저 상대편에게 아무 고통도 안 주는 거다 하면 되게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유머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유머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여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머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당황해하고 그러면 안 해야 될 것 같은. 누가 좀 아프니까. 그럼 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습 이론에 뭐 이런 걸 다 담지는 않지만 뭔가 인간이 환경을 접하고 나서 기계론적으로 행동만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필터링적인 요소가 있어서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보보 인형이 아야 소리를 한번 내면 이게 지금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도 좀 제가 생각이 든 부분이 뭐냐면 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론을 다른 말로 사회인지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말씀하셨던 반응 환경이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거기 반응을 하는데 인간이 근데 그 환경이 A라는 환경을 주었다고 반드시 A라는 행동을 하진 않더라. 그렇죠. 중간에 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후에 인지 심리학으로 많이 풀어냅니다. 많이 인지 심리학. 그러니까 이해했냐, 이해해서 봤냐, 여기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라고 아까 그 관찰 이론도 약간 그게 그 인지 어떤 이론, 인지 심리학으로 많이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심리학의 대세가 인지 심리학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딱 치면 아야 이러는 거. 근데 이게 정서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감정.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요. 물론 뭐 요즘에야 감정 얘기 많이 하긴 하시는데
제가 90년도에 심리학 배울 때만 하더라도 감정에 대한 얘기는 비주류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근데 요즘에 2000년 넘어서도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최근 이론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학습할 때 감정적인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사실 그 말씀하신 도덕에 대한 부분은 도덕성에 대한 부분, 정서에 대한 부분을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심리학자들이 확실히 이후에 이제 그냥 약간 인간을 이제 컴퓨터 비슷하게 좀 본 면이 있거든요. 인식론 자체를 네. 뇌 자체를 하나의 하드웨어나 어떤 메모리로 이해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서와 이 과정에서의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 인지에 대한 부분만큼이 깊게 연구가 사실 안 됐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에 정서에 대한 연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심리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다 모르는데 이제 보보 인형 실험에 있어서의 인형을 때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애들도 때리고 때리는 걸 안 본 아이들은 좀 덜 때리는 건 봐도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리는 거를 봤기 때문에 때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관찰이 됐고 모방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빠진 거 맞은 보보 인형이 아무 반응을 안 했던 것도 실험의 변수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고 있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공격성과 스트레스 지수도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실험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경화 시켜서 그거에만 한 다음에 이렇게 영향 미친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좀 변수로 작용해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 없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거나 또는 이 아이들이 평상시 엄마 아빠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폭력성이 노출됐냐 안 됐냐. 그렇죠.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요.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 도덕 개념에 있어서의 소위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그 대상들을 향해 때리거나 가격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옳지 않아라는 그런 도덕 교육과도 연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심리학자가 이것만 영향이 아니라 또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보면 그때 말씀하신 심리학이 진짜 행동을 연구하는 거네요. 행동. 그런 부분에서 또 그게 심리학의 강점이자 또 한편으로는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측정이 안 되면 잘 이렇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심리학 영역에서는 검증됐어 이러면 사실 그게 약간 이게 권력처럼 그 검증 가능해? 사실 그 반두라 이론도 이게 보보 인형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대부분의 실험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랑 좀 다르게 비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 반두라가 스키너와 파블로프에 다르게 인간의 어떤 효능감이라는 인간적인 의지의 요소가 행동까지 작용하더라는 잘 밝혀낸 거예요. 그럼 우리 나머지 시간에 좀 효능감 얘기 좀 해주실래요?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자기 효능감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우리 또 실장님이 그때 뭐 이렇게 좀 쭉 한번 저희 소면교육개발원 안에서 또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검사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지에도 효능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좀 있죠. 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탄력성, 보호유인 할 때도 효능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좀 효능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반두라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효능감. 저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닌데. 이제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많죠. 뭐 자아 존중감 뭐 이런 식의 단어도 많은데 자기 효능감, 자아 효능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이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뭐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 그래서 좀 특정 상황에 이게 자기 효능감이 어떤 상황, 어떤 영역에서는 효능감이 높은데 또 어떤 영역에서는 효능감이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도 나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건 너무 내가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이제 그건 내가 유능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또 왜 애들이랑 얘기 나누는 거 잘하는 친구들이 또 이제 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뭘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장면에 가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아이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효능감을 느꼈지만 또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난 여기서 좀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좀 반대 개념이 무능감 이런 것까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좀 효능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도 본인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그 수준이 좀 높겠죠. 어떤 아이는 뭐 효능감이 또 그렇게 높지 똑같은 영역에서도 높은 아이가 있고 낮은 아이가 있을 건데 이제 높은 효능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약간 자아 존중감 요런 마이크 조심하세요. 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과도 연결되는데 이제 효능감은 일종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시장님이 준비해 오신 요게는 믿음이 이쪽에 믿음이라고 그러네요. 네네. 왜냐하면 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두 번째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 그 자기 효능감을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거를 잘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꼭 잘한다는 건 아니어도. 뭐 그냥 잘하냐 이러면 또 뭐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할 것이란 믿음인데 그럼 실제로 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게 성취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성취한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취 경험이란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실제로 잘했냐 안 했냐도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어떤 걸 했는데 매번 안 되고 매번 못 하는데 뭐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좀 이상한 건데 좀 위험하죠. 그것도. 예, 약간 상황인식이 안 되죠. 왜 중년 남성들 중에 사업 계속 실패했는데 네. 이번은 확실해요. 그렇죠. 상황 얘기하면서 그게 운이 안 맞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운이 안 맞아서 어제 들은 말인가? 어제 들은 말인가 봐. 네. 알았어요. 네,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알았어요. 누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아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성취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물론 객관적인 성취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매번 다 실패한 거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성취 경험의 핵심은 이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해주냐라고 하는 게 격려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잘했다 할 수 있고 이번에 조금 안 됐지만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어주는 이게 이 아이 혹은 꼭 이 자기 효능감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여러 어떤 그런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성취 경험 이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자꾸 성취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넌 지금 5등을 했지만 너가 1등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더 높아질 거야라고 하는. 근데 이제 1등을 해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등 하던 아이가 2등을 했으면 실제적으로는 성취를 한 거잖아요. 근데 2등한 아이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잘하지 왜 이것밖에 이렇게 하면 사실 얘는 이게 성취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취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어떤 그 성취 경험을 어떻게 보느냐 격려하는 것도 격려하는 거 이게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게 보면 아까 보보 인형이 다시 또 좀 더 이해되는 게 보보 인형이 애들보다 크거나 애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만지기 쉬운 조그만 인형을 쓰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큰 인형인데 선생님은 뻥뻥 차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걸 보면서 그럼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보 인형이 아프냐 안 아프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네.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또 하나의 실험의 어떤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보 인형 시험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보보 인형 하나 갖고도 소리 내냐 안 되냐. 네. 좀 작은 거냐 큰 거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변수를 그렇게 다양히 해도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보보인형 이후로도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저기서.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뒤에 잠깐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실제 적용할 때 보면 캠페인 같은 거 하시는 것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모금하는 건데 이것도 보보인형은 아닌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당신도 이런 선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뭐 홍보대사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한테 위인전 보여주고 하는 것도 보보 인형처럼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관찰학습. 이런 사람도 있어라고 해서 관찰학습.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네. 잘 또 인생을 멋있게 네. 산 분들이 있어. 그렇죠. 예.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좀 뭐 광고 CF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당신도 살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예. 모델이 될 만한 분이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그래서 요즘에 홈쇼핑 같은 모델이나 TV 모델이 또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잘 아닌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왜냐면 너무 이쁜 분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에이, 저분이 그러는데 의외로 그냥 아줌마가 나와서 그렇죠. 입었는데 이제 전후를 보여주면서 네. 물론 그 사이에 엄청 뭘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옛날에 우리 전원주 아줌마, 네. 전원주 씨 알잖아요. 예, 무슨 예. 소리 크고. 예. 그분이 약간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그 친근함, 그렇죠. 웃음, 그리고 막 하하거리고 막 되게 어떤 서민적이면서도 근데 그런 게 다 일종의 나랑 좀 가깝네. 나도 할 수 있네. 저분도 저렇게 나도 할 수 있네.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게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보시기에 효능감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군요. 기회가 되면 이 효능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방금 말고 진짜 건강한 효능감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왜냐면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고 저희 또 소명교육 개발이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시고 이런 걸 또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 중에 그냥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만납니다. 또 그분들한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진짜 그 어려움이 미래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두 번째로 지금 그냥 이렇게 막연히 너무 겁에 눌려서 있는 경우는 반면 또 어떤 분은 현실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잘 될 거야. 그것도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연히 그냥 잘 될 거야, 잘 됐는데 또 믿음 같기도 한데 또 그분 그런 분들과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아니구나 말만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효능감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근데 좀 더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했던 건강 효능감이 뭘까?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이 말이 딱 나오면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나오는 게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마치 주님을 의지할 때는 효능감이 낮아져야 되는 거지. 그건 아닌데.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걸 잘 해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도 고백하고 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이렇게 막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에서 무기력하게 임하겠다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종교가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개념에서 너무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시다 이러면 좀 너무 튀고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 효능감을 둘러싼 좀 복잡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효능감, 자신감 이 차원이 뭐 그게 심리학에서도 뭐든 이제 인간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어떤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제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제 하나님이 또 여기 이제 그런 개념이 개입이 되면 이제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깊어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 인간이 처해지는 상황, 제가 처해지는 상황들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막 그게 약간 이제 핑계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뭐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만난 분들이 나오기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지 않나? 오해가 또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우리 각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결단, 선택
또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들 네. 이런 것들이 뭔가 다 헛되다라는 네, 네. 이렇게 또 그런 또 신학 속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효능감이라는 이 말이 앞으로 몇 번을 좀 다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파블로프, 스키너, 네. 반두라의 네.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가를 네, 얘기할 네. 때 결국 이제 뭐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결국 반두라의 효능감이란 말이 나왔는데 네, 네. 이 효능감 둘러서 뭐 실험한 게 있으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사실 늘 신앙인들이 거기서 헷갈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파괴적인 수동성과 우울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초대하고 동행하겠다는 어떤 고백보다는 정말 파괴적인 우울감과 수동성.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믿음이 저게 믿음인지 아닌지 어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아마 사역자님도 그렇고 보시는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면 난 다 해.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라고 해서 뭔가 좀 건강한 자기 효능감, 건강한 어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게 균형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도. 그래서 기회 되시는 대로 한번 효능감을 한번 네. 달아주셔도 예. 조금 뭐 반두라의 사역습 이론에서 효능감이 나왔지만 네. 실제로 이 효능감이라는 요 내용은 신앙이나 예. 모든 곳에서 다 활용되기 때문에 예. 또 가뜩이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두운 경기가 좀 어둡고 또 사회적으로도 뭔가 자꾸 이렇게 긴장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개인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도 그냥 무조건 넌 할 수 있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러게요. 그런 걸 한번 기회 되시는 대로 한번 네. 효능감을 다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요 부분이 그 자기 효능감 요 부분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너무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자기 효능감이 엄청 한 20년 정도 대세였다가 요즘에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체한 게 나왔나요? 그게 이제 약간 탄력성 이런 개념이 이걸 대체가 되긴 했는데 예, 뭔가 주변에 어떤 그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 그룹이 있냐 뭐 이런 개념의 회복 탄력성 이런 개념들이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 효능감이 한참 대세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다뤄보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뭐 오늘 시간이 일단 많이 갔는데 네. 오늘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파블로프와 스키너와 또 반두라를 이렇게 연결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만드신 우리 그때 했던 네. 영상과 이거 해도 아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정답은 없으나 같이 이렇게 네. 고민과 토론하는 이유도 네. 보시는 분들도 저거는 건강한 효능감이 이런 거 아니야? 또 신앙적인 효능감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보시면서 스르게 질문도 던지시고 질문 던지신 분 중에 어쩌면 또 이미 정리가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실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또 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건강한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이런 고민을 앞으로 좀 해나가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오늘은 반두라가 이전에 어떤 파블로프와 스키너와 다르게 인간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 효능감이라는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니 행동까지 나오더라라고 환경의 기계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중간에 바로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니 때문에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그 물꼬를 튄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또 인간에 맞습니다. 대한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을 처음에 반두라가 얘기하긴 했는데 이 이후로는 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학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에서의 생산성도 그렇고 자 우리 이제 무슨 뭐 세일즈 마케팅 해봅시다 하는데 마음속에 좀 해보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해보자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건가가 기업에서도 고민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그 고민 있고 요즘에 좀 무기력하게 있는 또 분들도 많으셔서 역설적으로 요즘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효능감을 한번 찾아보셔서 효능감에 대한 이론과 실험을 해보신 분들 있다면 한 번 더 하시면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이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건강한 건지 좀
해나가는데 보시는 분들 도움될 것 같고 네. 저희도 도움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하는 동안 늘 저는 좀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게 나 도움되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좀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지?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네. 아유. 그 목표가 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듣고 예. 실제로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제 목사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네. 우리 고난주간에서 네. 좀 서로 우리 잠잠하고 또 이후에 또 영상을 또 살펴보다 오늘 또 다시 또 이렇게 초콜릿 심리학 네. 제7회 7회입니다. 예. 예.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예. 대해서 오늘 자기효능감이 가장 더 네.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그 중요한 개념이죠. 사회학습 이론 설명하는 핵심 그래서 오늘 개념입니다. 시장님께서 참 이런 걸 정리를 잘 해오시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네. 좋은 감사합니다. 교사. 좋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론들을 잘 이렇게 개념을 해서 일종의 이런 심리학 이론의 이렇게 어떤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고 이렇게 제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뭐 무작정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흐름이 있더라고요. 있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나왔구나. 저도 20년 이제 심리학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참 저도한테도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하셔서 네. 나중에는 그 지도를 지도만 소개해보는. 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네. 그 영상을 듣고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영상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들으셔도 조금 더 그래서 아마 뭐 영상 마치고 저랑도 잠깐 요 다음에 이제 아마 준비하고 오신 게 뭐가 있는데 조금 효능감이나 행동주의 쪽으로 더 이렇게 조금 더 연결시키셔도 한 번은 이쪽으로 한번 뿌리 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영향을 많이 줬죠. 심리학이 큰 축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 심지어는 뭐 신앙과 영성과 이런 거 다 우리가 행동주의적인 그런 기법들이 교회에도 많이 적용되고 하는 것처럼 언뜻 들어보니까 설교할 때 우리가 예화를 얘기하잖아요. 예화도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모델을 어떤 분이 이런 순간에 이렇게 선택했다 했을 때 아 저렇게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나도 한번 의연히 한번 선택해 가볼래 뭐 이런 식의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설교라는 장르를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했던 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걸 또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오늘 좀 하실 말씀 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엘버트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초콜릿 심리학 7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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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